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칙과 정신 등을 테마로 한 한미일 공동 문건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삼국의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가 오늘을 기점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주요 쟁점과 이 후보자 임명 관련 전망까지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게 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을 동료로 만나게 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소식 등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빙수,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선선해질까 했더니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워요. 덥습니다. 네, 에어컨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요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끌 수 있을 땐 최대한 끄시고. 그러네요. 예, 누진제이지 않습니까 또? 이건 몰랐다. 않도록.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래도 더울 때는 뭐 또 시원하게 또 해야 되니까 에어컨 틀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에어컨은 바로 뭡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그 중에서도 한입뉴스입니다. 네. 시원한 답변입니다.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17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 캠프 데이비드,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는 별장은 유명하죠. 그리고 1943년 누즈벨트 미 대통령과 이 처칠 영국 수상이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논의한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논의했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978년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 교섭,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도출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자주 등장한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이 있었습니다. 4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15년 만에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방문하게 되는 건데,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 그리고 한반도 안보부터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까지 다뤄지면서 한미일이 좀 더 밀착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거다. 김은혜 이 홍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회담 전과 후로 한미일의 경제 안보 협력 그 강도,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두 개의 문건의 제목과 내용이 공개가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해서 직접 밝혔는데, 보통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사실 중요한 공동성명 등의 내용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거의 합의를 한 상태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미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건의 제목과 내용, 어제 브리핑된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을 천명한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건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으로서 공동성명보다도 한층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예고를 했고요.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인데 이게 이제 공동성명 격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원칙, 하나는 정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건이 이제 공동성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구체적인 한미일 3국 간 협의체 창설, 확장업체와 연합훈련 확대 방안,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 이렇게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미 외신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면 3국 간의 공동구상, 한미일 확장업체 협의체, 집단안보 체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미 외신에서 예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한미일 3국이 비단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일종의 집단안보 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조한 부분이 이게 한미일 3국 동맹이라고 보면 안 된다. 아직까지 동맹 수준은 아니고 왜냐하면 동맹이 일본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이라고 하면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선은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또 이번에 이게 미국에서 지금 대중 투자 규제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또 의제가 아예 아니라고 우리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이 중국에 대한 불만도 우리 정부에게는 조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더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회로 갑니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도 공방이 되고 있고 질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청문회 상황 들어볼 텐데 장제원 가방이 상임위원장, 장기영태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발언까지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회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확인해서 답변 주시죠. 의원실에서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아니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서 답변한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어떡합니까? 했잖아요. 후보자가 뭐 압력을 행사해서 뭐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말씀드리지 거짓말할 만약에-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네, 이 시간에도 계속 뭐 점심 시간에는 잠깐 쉬고 또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오전 질의 집중된 부분은 바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의혹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뭐 서동용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질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이 학생들의 진술서 그 내용을 이 국회 회의장에서 보여주면서 이런 진술서 본 일이 있냐 뭐 물어봤더니 원본 이걸 본 적이 없다라는 이동관 후보자의 설명이 있었고 대신 아들을 10차례 불러서 물어봤다. 그러면서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지 않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갈치라든가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진술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갈치, 뭐 핸드폰을 뺏은 이런 내용들 사실이 아니다라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식 진술서 내용도 아니다. 거기 뭐 서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뭐 법정에 낼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동관 후보자의 반론도 있었고요. 이 폭력 사실을 인정하냐,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 인정하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 있었지만 반성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 복수에 이제 피해자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중에 한 피해자가 화해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학 조치된 것에 대해서 아들이 쌍방 간의 다툼이란 얘기는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나와 있지 않냐. 그리고 이 갑자기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전학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안이 학교의 조치나 여기에 따른 그걸 뭐 다른 그런 상황이었지 뭐 일부러 이걸 좀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걸 무마하고 축소시켜서 뭐 외압을 행사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희 하나고 이사장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김승희 이사장밖에 없어가지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죠. 그렇습니다. 연락을 했다라고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 김승희 이사장은 뭐 잘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알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김승희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동관 후보자는 90년대 이제 국회 출입하고 했을 때 그때 김승희 이사장 금융 쪽에 있었는데 인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애매한 거죠. 이게 나는 인사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딱 아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사장이다. 그런데 그 이사장한테 학부모가 바로 다이렉트 연락할 수 있냐. 또 이 문제는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학폭 관련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와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없는 청문회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외에도 이동관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도 중요 이제 쟁점인데 이동관 후보자가 대변인이 된 시절 2008년입니다. KBS 사장 교체 및 내부 인사에 청와대 대변인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관련돼서 2008년 이동관 후보자가 대변인이던 시절 이 청와대가 방송 장악 개입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문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2008년 8월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현주 전 사장의 해임이 됐던 시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이제 88 사태라 그래서 이 KBS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정현주 전 사장이 해임되던 과정과 그 이후의 인사 조치까지 청와대 대변인실이 굉장히 내밀하게 거의 KBS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25일 대변인실 문건에는 이날 이제 정현주 사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사장을 결정하는 KBS 이사회 날이었는데 마치 회의장 속기록처럼 회의 시작 전 상황부터 시간대별 경과 그리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결론과 평가까지 상세히 기록이 돼 있었고요. 일주일 뒤인 8월 31일 이때는 이제 KBS 부사장 인선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이 상세하게 위에 보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신임 부사장으로 인선된 인사에 대해서 사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이후에는 이 KBS에 대해서 이제 간부진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굉장히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KBS 인사 시 배려 대상자 및 공적 사항 벌써 이 제목부터가 청와대가 KBS 인사에서 배려할 대상자를 왜 파악하느냐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등장하는 한 4명의 이 KBS 인사에 대해서 정현주 사장 배임 혐의 고발을 유도했고 특정 직군협회장 선거에서 반정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반대파 인물이 후보에서 당선되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가 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치 보직이라는 구체적인 인사 조치가 예상되는 직책 승진 대상자도 파악이 돼 있는데 이대로 또 승진이 거의 다 대부분 됐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가 이 KBS 이사회나 내부의 이 인사 과정들을 자율적으로 KBS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KBS 대변인실이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면 물론이고 어느 정도 예상 그리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3327님 연자제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들하고 방통위원장 업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4100님께서는 이동관 후보 어차피 될 거 그냥 버티고 뭉개자는 마인드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6일 또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자녀 의혹을 신고받은 교사가 인터뷰 보도됐는데 해당 교사가 자신이 이 후보자 자녀의 고교 1학년 당시 담임이었음을 밝히며 재차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전해드린 거죠. MBC 인터뷰 보도에서 최초로 피해 학생들로부터 신고받고 진술서 작성하게 한 이 교사로 소개됐던 하나고 교사 A씨. 이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익명되어 숨은 일방적 진술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교사 A씨가
반박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학폭이 벌어진 한화고 1학년 당시 담임교사였다. 이렇게도 자신의 신분을 더 드러냈어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 벌어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담임이었고 그 이후에 나한테 피해 학생들이 상담으로 와서 그 진술을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이제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 A 교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화해한 적이 있더라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했던 거다. 또 당시 상담을 하러 온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20번은 열렸을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를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폭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오늘 청문회가 자정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학폭 논란, 언론 장악 의혹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눈길을 끌었던 답변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동관 후보자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을 했는데 이 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앞에서 또 시청자들 앞에서 좀 맞지 않는 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아냥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늦게까지 이어질 텐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이사장이 잇따라 이제 해임되는 논란인데 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전 KBS 사장까지 역임을 했던 인물이죠. 해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 방통위가 올린 해촉안을 재가를 하면서 어제 해촉이 됐습니다. 이 해촉 사유를 보면 방통위가 최근에 회계 감사를 이 방통심의위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고 정연주 위원장을 포함한 이 수뇌부들이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또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처신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해촉안을 방통위가 올렸던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정연주 위원장이 13회 이광복 부위원장이 9번에 걸쳐서 이 업무 추진비를 1인당 쓸 수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그 상한액을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원래 참석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처럼 그러면 더 많은 참석하면은 1인당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작성했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출근을 좀 늦게 하거나 퇴근을 좀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촉안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10일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제 재가가 돼서 해촉이 됐는데 이 위원장이 한 10번 정도 밥 먹을 때 밥 먹은 사람 숫자로 부풀린 문제 그리고 출퇴근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문제 가지고 과연 이게 해촉 사유가 되느냐. 너무 빠르게 방통심의위원장까지 이렇게 해촉에 나서는 것은 이 방통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방송 보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건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 이 제재권을 좀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좀 빠르게 교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주의 경고 정도는 줄 수 있을 텐데 이걸 해촉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나 분석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거 가지고 해촉안을 상정을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올린 것이죠. 이 과정이 너무 좀 급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정연주 위원장 SNS 내용도 있나요? 정연주 위원장 당연히 굉장히 이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3년 8개월짜리 대통령이 진시황 노릇을 하는 그 결말은 21세기 문명에서 자명하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KBS 사장에서 해임했는데 결국 감옥에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환관터널 조금 지난 곳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차로와 갓길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신갈에서 수원까지도 밀리고요. 이후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천안 분기점 구간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대관령에서 1km 구간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인천 방향으로도 진부에서 작업 여파로 정체가 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북상주 나들목을 조금 못 간 공검터널에서 사고 나서 4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영덕 방향으로 내서 4터널 지난 곳에서 사고 있었고요.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내서 2터널부터 9km 구간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조사됐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전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공영 개발 방침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또 사적 이익 취득 여부, 이걸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좀 가름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는 이 검찰발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이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서를 보면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맞서는 그런 반론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보면은 이 끝나는 시간이 자정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0시 1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근데 그 전 이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조사는, 심야 조사는 안 받는 걸로 신문이 마무리가 됐고, 조서를 열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검찰을 겨냥을 했고, 이거는 용도 변경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걸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자신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이런 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 청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될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 등에서는 아무래도 8월 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제외한 다른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수사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병합해서 구속영장이 8월 중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할 거면 비회기에 청구해라. 괜히 체포동의안 표결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과연 일단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어제 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효율적으로 조사를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마무리했다라고 지금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현동 의혹도 더 이상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무리했으니까 사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검찰도 이미 예고된 수순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8월 중 회기 중에 하느냐, 아니면은 비회기 중에 하느냐, 9월로 넘어가야. 근데 9월로 넘어가 또 정기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거면 어차피 이제 빠르게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기 중에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그래서 8월 중에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해병대 이슈입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네요.
네, 오늘 오후 2시 경기 화성시 소재 해병대 사령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징계위에 오늘 박정훈 대령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6일에 징계가 열리로 돼 있었는데 박 대령 측이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징계위 열리는 이유 아시다시피 지난 11일 박 대령이 KBS 시사 프로에 출연한 이런 부분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해병대 얘기를 들어보면 박 대령의 이런 언론 출연, 언론 방송 출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군인 복무 기본법과 국방 홍보 훈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징계를 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박 대령 측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고 최상병의 이 사망 이후에 그걸 이제 수사한 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과실치사 혐의 또 어떤 내용인지 적어서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국방부 결재까지 받아서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넘기지 마라라는 얘기가 압박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식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겠습니다라고 접수를 했고 거기에 대해 국방부는 항명 그것도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박 대령의 좀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일단 집단 항명수괴 혐의는 이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을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뭐 지금은 집단 항명 수괴죄에서 그냥 항명죄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박 대령이 긴급하게 자신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방송이 필요했다. 인터뷰가 필요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 있겠지만 그 명령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불법적일 때 그러면 군인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반론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인데 오늘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을 거예요. 이따가 2부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깊숙하게 좀 들어가서 오늘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병대 사령부가 고 최수근 상병 유족의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순직한 해병대원의 유가족이 이 경북경찰청에 원래 이 수사단이 이첩하려던 수사 자료들의 목록 그리고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이미 한번 설명을 해줬던 설명의 자료 그리고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이런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인계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원래 수사단이 하려고 했던 조사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 사령부에 요청을 했는데 해병대가 이를 거부를 해서 16일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의 이 거부를 한 이유를 좀 들어보면 설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밝히긴 했는데 해병대가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래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던 내용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자료 같은 경우에 이미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유가족에게 다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 유가족에게 당사자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부족해서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유족이 지금 이 준상 규명과는 전혀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이 사건이 비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고인의 이름들이 언론 보도와 군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들도 알고 싶은 것은 뭐 항명이다 어쩐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의 원인이 뭐였었는지를 왜 최수근 상병은 목숨을 잃어서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항명이고 뭐고 빨리 이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만 계속 언급이 되니까 해병대 사령부에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의 유족이 직접
이 고인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서 실명을 쓰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 군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이 순직대원 등의 표현으로 좀 가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경찰로 넘어갈 수사에 착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증거인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사에는 신속성과 은밀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 본질을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학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권보호 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 이야기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 초등교장협의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이죠. 연수회에서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육정책 브리핑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야유를 보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청주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예 연수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정책 브리핑을 하러 단상에 올라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늘봄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들, 이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야유를 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이 부총리가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초등 6학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돌봐주고 교육해주겠다는 늘봄 교육 가능할까요? 라고 묻자 교장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돌봄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장들은 교권 확립, 법령 개정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을 머리 위에 들어 보이면서 또 강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초등 교장들 마찬가지고요. 교권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권 보호.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늘봄 교육이나 돌봄에 더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모 역할을 더 하라는 거 아니냐. 교권 확립보다 선생님들, 교사들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더 지우려는데 이 국가가 좀 매몰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논의해야 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 반응도 여론이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백주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는데 피해자 여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에 신림동 관악산 인근의 공원 야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강간치상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이 여성 피해자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 손가락에 끼우는 도구입니다. 이 너클을 끼운 채로 폭행을 한 다음에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가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 그곳을 자주 다녀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이동을 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현재 진술을 한 상태인데 사실 최근에 신림동을 포함해서 잇따른 흉기난동 그리고 살인 예고글로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성포를 해서 지난번에 신림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신 건물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 도심에 막 장갑차까지 등장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도 신림동에서 대낮에 이 성폭행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라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923님 늦가기로 뛰어든 취업전선에서 첫 면접을 보고 나온 참입니다. 떨리던 순간을 뒤로하고 나와보니 하늘엔 회색 구름이 두텁게 드리워져 있고 뉴스도 구름처럼 어둡네요. 그래도 밝고 천진한 노래로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은옥의 윙윙윙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면접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 맑고 예쁜 노래죠. 박은옥의 윙윙윙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윙윙윙윙 고추 잠자리 마당 위로 하나 가득 나르네 윙윙윙윙 예쁜 잠자리 꼬마 아가씨 모래 위로 윙윙윙 파란 하늘에 높은 하늘에 흰 구름만 가벼이 떠있고 바람도 없는 여름 한낮에 꼬마 아가씨 어딜 가시나 고추 잠자리 잡으러 예쁜 잠자리 잡으러 등 뒤에다 잠자리
채 감추고서 가시나 윙윙윙윙 고추 잠자리 이리저리 놀리며 윙윙윙 윙윙윙윙 꼬마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일부 통제 구간 운전 차량은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은그리다, 저질르다, 이르집다, 붙다르다.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문제의 정답은 저지르다입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이 생겨나게 행동하다를 뜻하는 동사는 저지르다인데요. 르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저지르고 저질러 등으로 활용됩니다. 오늘 나온 표현들은 비교적 자주 접하기 어려운 것들인 것 같아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그리다는 얼굴을 험상궂게 찌푸리다와 사물을 손으로 움켜쥐다를 뜻하는 고유어 동사입니다. 또 동사 이르집다는 곡괭이와 흙을 이르집다라고 하면 흙 따위를 파헤치다란 뜻이고요. 남의 아픈 데를 이르집다라고 하면 오래전의 일을 들추어내다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부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붙다르다는 아주 바싹 가까이 따르다와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를 뜻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탄 택시를 붙따랐다. 또는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님을 붙따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려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광주 33도, 대구와 제주 31도, 부산 30도, 강릉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많은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느껴지면서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경주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이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5도, 습도는 5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장 치안 활동을 강화하라고 경찰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 전에 시작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정 평론가 보니까 네. 아직 우린 여름의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소매로. 네, 반소매. 전 왜 이렇게 덥게 입고 왔을까요? 좀 가볍게 입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무거워가지고. 자, 주말에 이제 네. 오늘 금요일이고 네. 주말에 뭐 볼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제가 본 거를 추천은 못 해드리고,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고 싶은 게 되게 쌓여 있거든요. 만약에 한두 개만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극장에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비 영화 보고 싶었고, 또 얼마 전에 이거 개봉한 거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이병헌 씨 나오는 거 있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연기하면 병원 형님이죠. 형님인가요? 그냥 좀 친한 척 하는 거죠 뭐. 네. 두 영화를 추천하시는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일단 추천은 그렇게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자,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청취자는 우리 콘크리트 청취자청. 네. 시사본부입니다. 자, 여름에 누구보다도 힘든 분들은 이제 노동자분들일 텐데, 자, 푹푹 찌는 이제 여름에 특히나 이제 외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은 현장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현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여름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단상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번에 한겨레가 잘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흙먼지 같은 걸 뒤집어 써다 보니까 별도의 세면 시설이나 목욕 시설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용변을 보는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씻는 거는 언감생심인 거죠.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왜 요즘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 벽이나 천장에서 갑자기 인분이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됐었고 또 인천 송도 쪽에 보면은 공장을 대규모로 많이 짓고 있어서 이게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 셀트리온 인천 공장 건설 현장에서 800여 명이 투입됐는데 소변기가 16개 뿐이라는 겁니다. 휴게실도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정말 급한 소변만 처리를 하고 업무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구보다 틈틈이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물도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니까. 삼성바이오 사공장 건설 현장도 이것도 송도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이 방광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그나마 이제 있는 화장실조차도 간이 벽으로 대충 설치를 해놔서 옆에서 작업대를 타고 올라가면 소변기 쪽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잼버리도 화장실, 공사 현장도 화장실. 네.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참 좋을 텐데 그럼요.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네. 배관공분들도 무슨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화장실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일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200여 명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도 화장실이 2군데뿐이고요. 상수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쓰는데 이게 정말 냄새 나고 갈색 구정물 수준이라서 그걸로 씻으란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물티슈를 챙겨와서 손과 얼굴 정도만 겨우 닦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배변할 권리, 씻을 권리는 하청업체 소속일수록 여성 노동자일수록 더 멀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가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없는 곳이 전체 14곳 중에 4곳이었고 샤워실이 없는 곳이 14곳 중에 13곳이었습니다. 이건 청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왜 우리가 다 잠든 시간에 그 청소차가 와서 봉투를 던지고 타고 내리고 이걸 반복하는 맞습니다. 게 수백 번이에요. 아파트 단지도 보면은 밤 10시 이 늦은 시간에 네. 이 청소차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멈췄다 섰다 해야 돼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한 개 동에서만 보통 5천여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던지다 보면 오물이 튀기잖아요. 얼굴에 튀기는데 이마저도 이게 물티슈로 닦아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메마른 티슈에 생수를 적셔서 마실 물을 적셔서 팔과 목덜미를 닦아내는 수준. 근데 이게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라서 여름에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다 썩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얼굴에 튀거나 눈에 들어가면 이제 눈에 다래끼가 나고 눈병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업무 특성상 오염물이나 그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데 씻지 못하는 환경은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인 거죠. 이제 유리 조각도 있고 나무 젓가락이 푹 찔러서 칼 같은 걸 거기다 버리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압착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청소차가 좀 개조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매달려서 네. 청소차에 매달려서 청소하시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 많으면 정말 아찔해요. 뒤에서 볼 때는. 네, 그렇게 상처가 나면은 당장 소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로 대충 헹궈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퇴근할 때도 바로 퇴근을 못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배어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가지만 물론 당연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선 또 나를 피하는 느낌. 근데 이런 게 결국엔 그분들도 불편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현장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가.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해결될 때 네. 그야말로 좀 상당히 실질적으로 더 선진국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엄밀히 가이드는 있습니다.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고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권고에 머문 지침이라서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또 같은 청소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직고용한 노동자들은 쓰고 하청 노동자들은 개별 업체에 맡기면서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0584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건설 카르텔 논하기에 앞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왜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이제 들려오는 요즘인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다 보니까 이제는 생존 콘텐츠가 더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소장님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예전에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아시나요? 기억납니다. 예,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이 요즘 새롭게 뜨면서 네. 온라인에 이거 다시 방송해야 된다. 재탕해도 좋으니까 재편성해 주세요. 네. 재방송해 주세요. 어느 방송사죠? KBS ETV의 KBS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2016년에 폐지됐던 프로그램인데 이 위기 탈출 넘버원 부활을 요구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요즘 같을 때 이런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이게 계기가 된 게 지난달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위기 탈출 넘버원 편집본이 인터넷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수해 침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밀집 사고 때 질식을 어떻게 피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도심 속 온갖 재난에 정말 대처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유튜브나 각종 OTT 사이트에서 위기 탈출 넘버원 이 편집본이나 이런 생존 콘텐츠들이 먹방을 제쳐버리고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기 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이 한때는 좀 놀림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별칭이 이승 탈출 넘버원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오버하는 거다. 저런 일이 실제로 있긴 하냐. 실제 저런 일이 없을 거야. 네. 과해 뭐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슬픈 게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너무나 만연하게 일상의 재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OTT 그 사이트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네, 그 예능 중에 뭐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재난 상황으로 뭐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능을 설정을 하거나 서바이벌로 막 갯벌에서 살아남아서 결혼까지 가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재난 상황을 설정하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어떻게 보면은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럼요. 그 완전 재난 영화죠. 그 대지진이 발생해서 한 아파트에만 몰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생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돌아보면 참 그래요. 그 아파트에 철근이 빠졌다 그러고 네. 공장에서 끼어서 기계에 끼어서 사람이 죽고 이태원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골목에서 압사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후재난도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 제도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각자 도생으로 좀 발현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콘텐츠에서 정보를 찾고 네. 또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이 정도로 홍보해 줬으면 이병헌 형님이 한번 나오실 만도 하네요. 네. 자, 기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여전히 회사에 반바지를 입고 출퇴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앞서 소장님의 긴 소매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2016년에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도 처음으로 복장 자율화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판교 같은 데 가면 IT 기업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모습인데 출근할 때도 반바지 차림이고요. 네, 뭐 쪼리 슬리퍼 신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IT 계열을 빼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경직된 직장 문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긴 바지에 정장 차림. 네, 앞서 박정호 기자님도 항상 보시면 길게 입으시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예. 네. 한때 그 반바지가 유럽에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귀족에게만 허락된 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당원들에게는 이 반바지는 귀족들의 유산, 타도해야 될 것.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반바지는 마치 구시대 아이콘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바지가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게 논란인 것 같긴 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보수적이라 문제가 더 되나 싶었는데 미국 뉴욕타임스도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영국 왕실 전통을 보면 그 남자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는 긴 바지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서구 사회에서 반바지는 아동스러운 것, 좀 미숙한 거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도 너무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변화된 모습이 남성분들도 양산을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한 온라인 마켓에서도 남성의 양산 구매 증가율이 여성의 2배가 넘었다는 조사가 나왔고요. 그 기후 위기 속에 워낙에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분들도 좀 더 자유롭게 가볍게 일터에서도 그렇고 회의장에서도 좀 그렇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병헌 배우를 너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백성일 님께서 네. 유튜브로 아마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 이병헌 배우는 70년생입니다. 배 소장님은 동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상으로는 이병헌 배우와 친구 아니겠습니까? 장윤선 기자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금요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자, 이러다가는 우리 프로그램이 연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예가 중계로. 연예가 중계로. 네, 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우선 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원칙과 또 정신이 이제 문건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건 원칙과 그리고 정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한입뉴스에서 뭐 상세히 좀 다뤄서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원칙은 어쨌든 3국 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다.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정신은 뭐냐? 그 3국 협력의 비전 그리고 여기에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의 제도화, 공고화 여기에 있다고 김태호 1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한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를 해왔다. 그런데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그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노선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고 취약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넓어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일 협력,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이런 거 왜 하냐 했을 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로 커버한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오늘 열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고 과거 한일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다.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3050 클럽. 이게 뭐냐면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이제 나라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세 나라가 다 거기 회원국이거든요. 여기 뭐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협력하면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는 작지만 이번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하게 됐다. 채택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 그다음에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도 계시겠지만 또 부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볼지 이건 좀 논란의 포인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이제 천명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준군사 안보 동맹인데 네. 미국과는 몰라도 일본은 과거사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장 8.15 광복절 날 그 기시다 총리가 어디 갑니까? 바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의원이 이제 그 일본의 식민 지배는 없었다라고 이제 역사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은 한미 양국이 이제 동맹으로 나아가려면 그 서로 합의라는 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독도는 누구네 땅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하겠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동맹이 되겠냐. 이런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가 유사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맹적 관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을 해서 그러니까요. 함께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전쟁 시에는 여차직하면은 안보 동맹 관계라면은 우리 영토로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협의체 정도로 하고 외교안보 전문가들 중에는 이 한미일 협의체의 전망을 사실상 준군사 안보 동맹으로 보고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선에서 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군사동맹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또 미국과 일본과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도 태평양 전반의 지역을 방위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면 사실은 중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격앙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칫 이게 이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미일은 공고해지겠지만 또 북중로가 더 견고해지면서 대결 구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네요. 그 우려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미일 협력을 하느냐. 이 지역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어떤 위협에 해당하는 북한을 관리하고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다자간 안보 협력 틀에서 이 지역에 있는 육자가 다 모여서 한미일 북중로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공동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미일이 뭉치면 당연히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그리고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이 서로 대립하면서 사실상 탈냉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격화하는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부가 동해
동해에서 훈련할 경우에 이것을 일본해로 포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동해라고 한 게 얼만데 왜 느닷없이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바르고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어떤 입장이냐면 미국 측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공식 명칭을 쓰는 것은 좀 별개의 사안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 제기할 것은 확실히 문제 제기해서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좀 해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다뤄지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전부 추측 보도다. 그리고 한일 양자회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8월 말 정도에 그렇죠.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해결되지 않았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문제, 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역사 왜곡의 문제 뭐 등등의 우리가 아직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그 브란트 수상하고 전혀 다르게 아베나 기시다는 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버젓이 광복절날 그렇게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가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복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감정적으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논의를 해왔던 게 지난 정부가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미일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역사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려면 국민적인 어떤 공론화 작업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도 보도로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방류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는 청문회장으로 가봅니다. 오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자녀 학폭 또 다른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 이제 아들 학폭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 그리고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이제 국정원 그 언론 장악 문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자료 요구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어요. 건보 관련해서 이제 아들한테 올렸는데 왜 그런 자료 안 내놓느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아들 학폭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이냐 아니냐 저 아이들이 쓴 진술서 봤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뭐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라든가 뭐 갈취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청문회장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한테 어모 사격 세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포착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 향해서는 좀
청문회장에서 다투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공영방송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도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이 의 역할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KBS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료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뭔지,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을 준 조세까지 내가면서 봐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항의 표시가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들 학폭, 그다음에 본인의 언론관 등등에 대해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문제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뭐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문제 없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사퇴할 생각이 없냐.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퇴할 생각이 없냐 이러니까 뭐 점심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 안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네, 뭐 지금 될까요? 당장이라도 임명권자가 사퇴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 그만둘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발언 시간은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자녀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오전 청문회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오고 갔는데, 자, 학생들의 진술서입니다. 추가 폭로에 나선 교사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한 글자도 오해가 없다. 이런 정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2012년도. 1학년 때죠? 아니요, 2학년 때. 2학년 때입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그 친구 그 뭐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 플러스 3인이 더 있어요. 그 진술서에 등장하는. 근데 어쨌든 피해자 1과 합의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년간 지속됐고 그 이듬해 2012년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지난 1년 동안 학폭이 진행됐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승래 간사, 야당 간사죠.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담임 선생님을 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제원 그 위원장이 그러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이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시킬지 여부를 아마 점심시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 경우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되면 이 선생님이 나와서 지난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야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당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도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에 한 글자도 오자가 없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찧었다는 거고요.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하고 친구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등등의 진술이 나오는데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담임교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일부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지 담임교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한 글자도 오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진위 파악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텝이 확인을 해봤는데 2011년 이 후보자 아들이 1학년 때 이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담임 교사의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 장악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부분. 자, 이 오후에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뭐 임명 이미 됐다,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오전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 문제 지적을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강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회의감도 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좌증이 좀 약간 숙연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태도지만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오늘 강조해서 한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가겠죠.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평소에 보수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 이런 주장을 그 신의 한수라는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이라면 앞으로 공영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또 임명이 된다면 임명이 될지 여부는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떤 방통위원장의 또 태도와 또 방통위 운영이 나오는지도 네. 좀 지켜보고 취재해 주시고 또 더 설명을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논란입니다. 자, 정현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해촉이 됐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이런 방송 내용을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경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징계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 여하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 다음에 이광복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 이른바 근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정현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 근무일 414일 가운데 78일, 18.8%가 9시 이후에 출근을 했다. 그리고 270일, 65.2%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겼다.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세 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해임을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였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회계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정현주 위원장이 입장을 냈는데 방심위 내부에 어떤 복무 규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세요. 이런 복무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못 미친 것은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가운데 인원이 불치한 1인당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전체에 불일치한다고 지적한 341건 가운데 그런 것은 모두 13건이고 그중에서 9건은
이 부속실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세부 사정을 자기는 몰랐다는 것이고 내 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회계검사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중 경고하고 끝났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해촉하고 떠났냐. 해촉안은 누가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촉안은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취재를 해보니까 방통위가 엄중 경고하고 끝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해촉 건의 안건을 올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방통위가 이거 좀 무리다. 엄중 경고하고 끝냈다라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할 거면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인사혁신처가 해촉 의견을 올렸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출국 직전에 해촉을 하고 떠났다라고 방심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 또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 노동개혁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회계가 투명하냐 또는 근태 출퇴근 잘했느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전 위원장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그런 적용을 했는데 회계나 이 출퇴근 관리를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문제 삼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분들이 다 정무직 공무원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사무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규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겠죠. 일반 상식에 기준해서 8시 50분에 출근해서 한 6시 10분쯤 퇴근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불찰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큰 틀에서의 방송심의위원회 활동이 헤쳐진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잡아낼 게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판단도 듭니다. 누군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근거와 명분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최수건 상병인데 유가족들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징계위원회에 이제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인데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직후가 될 텐데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대령 지금 항명죄로 지금 또 수사를 받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제일 핵심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좀 그 분절화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우리 이 해병대 상병이 왜 그렇게 구명조끼도 없는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인원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이 원인을 따져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관련해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7월 28일 날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요. 군은 미리 반드시 이제 유족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7월 30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장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훈 장교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유 수사 잘했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 점 의혹 없이 해병대가 수사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7월 31일부터 상황이 바뀌면서 이거 수사 자료 이첩하지 마라.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런 외압이 있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인 거죠. 이걸 이제 항명죄로 처벌을 하겠다. 원래는 집단 항명 수괴였어요. 그랬다가 다 빠지고 이제 항명죄가 됐는데 요 두 건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상황을 극적으로 이제 국면 전환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요. 저도 이 취재를 해보고 또 상황 일지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중간에
누군가 끼인 거죠. 이제 그것을 그 박정훈 대령은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실은 장관 결재까지 났는데 장관이 이것을 이첩하지 말라고 돌려 세울 정도의 권한이 있으려면 장관보다는 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법률 보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 단위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인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건까지 작성해서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누가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외압을 넣은 것이냐 이 내용을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 여쭤봅니다. 네. 많이 궁금해서. 네. 자, 이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면 박정호 전 수사단장 해병입니다. 네. 온몸으로 국방부 장관 또 법무관리관실 또는 이렇게 또 TV 방송에 나와서까지 온몸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진실 여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해병대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향은. 해병대 내부도 부글부글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전직 해병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들. 무적 해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병들이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선배들 입장에서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직 해병들도 뭉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 여론은 이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보고서 수사 외압이 부당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군 당국은 한치의 의혹 없게 해병대와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신도 잡을 수 있는 해병 정신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현우 PD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네. 너무 당연하다. 날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축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럽 축구 리그가 한국식 선수들의 동무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자, 우선 케인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미넨으로 갔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활약상이 역시 케인답다 잘한다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시즌이 개막을 하지 않아서 프리시즌 상태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8월 12일에 이적이 오피셜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7년까지의 계약이고요. 등번호는 케인 선수가 이제 평소 사용하던 9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적료가 이제 120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영입 이제 그 최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요. 네, 맞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이제 그 방출 선수 이적료 2위가 되고요. 분데스리가 전체로 따져도 역대 영입 1위입니다. 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 30세 이상의 선수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전체 2위입니다. 1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이적할 때 받았던 이적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방송으로도 또 케인 선수는 계속 보게 될 텐데. 네네. 자, 그래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써니. 자, 주장을 맡았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수비를 도맡았었던 다이어 선수와 불화설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 되면서 팀 내에서의 위상이 더 이제 단단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케인이 떠난 토트넘이긴데 이 자리를 보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공격 옵션에서 이 과거에는 손캐 듀오였다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주축으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토트넘의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브렌트포드전 첫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12일 날 선임이 됐는데 이런 이제 그
비유럽인 주장을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선임한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거든요. 한국인 주장이 QPR 시절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즌 도중에 주장 지책을 반납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경기 출장이 좀 적고 이제 활약이 부진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쭉 완주를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장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선수들 투표로 뽑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구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투표까지 하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은 감독 또는 이제 구단주 그러니까 단장 쪽에서 임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주장이 메디슨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브랜드 포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 나가니까 그렇죠. 부주장인 메디슨이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 두 선수가 부주장을 맡고 있는데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하거나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메디슨도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으면은 로메로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죠. 네. 로메로 선수는 두 선수가 안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네요. 근데 사실 주장이라는 자리가 명예직에 가깝거든요. 뭐 돈을 더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기를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주장 수당이 뭐 따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이강인 선수입니다. 뭐 활약이 돋보였다. 네이마르가 떠난 빈자리뿐만 아니라 메시가 없는 줄도 잘 몰랐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활약입니까? 뭐 지금까지 당장 보여주는 활약이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이마르 선수가 또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했잖아요. 최근에 또 알힐랄로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 이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는 과연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생제르맹에 잘 녹여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실은 이제 그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점점 공고해지는 모습이 좀 있고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16일 새벽에 또 발표됐는데 솔직히 저는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네이마르 선수가 본인의 그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해리케인 그리고 그 위에 호날두 선수에 이어서 3위에 30세 이상 선수 중에서 3위 이적료를 기록을 하면서 이적을 했고 당연히 생제르맹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고 아니 그래서 저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도 그렇고 호날두 선수도 그렇고 벤제마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벤제마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지 않습니까? 네네. 중동에 왜 가는 겁니까? 방금 전에 이제 돈 이야기하셨는데 기름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실은 이 이적료는 선수가 받는 돈이 아니에요. 구단과 구단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봉이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 이 네이마르 선수의 2년 계약인데 연봉이 2,190억입니다. 유럽리그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이 셉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떼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력의 저하가 조금 오더라도 이제는 뭐 나는 이룰 만큼 이뤘다라는 느낌이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돈이군요. 그래도 메시 선수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메이저리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타니 선수가 이미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 MVP는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대로 가면은 자 홈런 42개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3경기 만에 홈런을 추가했죠. 네, 그 다음에 투수로서도 뭐 160km를 이상을 던지는 그렇죠. 또 간판 투수고. 이게 뭐 사람입니까? 무슨 뭐 야구의 신입니까?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신은 아닌 것이 야구의 신이 의외로 공평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타니 선수의 성적은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팀 성적은 주질 않았어요. 최근 에인절스의 페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 반면에 이 오타니 쇼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홈런 레이스 경쟁 상대인 맷 올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틀란타가 워낙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잘 나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인업 9명 중에서 6명의 타자가 20홈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불방망이를 뽐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타니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는 FA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대요. 그런데 반대로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죽어도 같은 연고지인 LA 다저스는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어디를 갈 것이냐? 양키스냐 혹은 뭐 다저스냐?
김하성과 같이 샌디에고에서 뛰느냐 뭐 이런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슬픈 사실은 아무래도 에인저스에 남을 확률은 적다라는 것이 대부분 현지 매체들의 반응입니다. 네. 방금 전에 LA 다저스 말씀하셨는데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장현석 선수 처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낼 거에는 마이너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피츠버그에 또 심준석 선수가 진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루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100만 달러의 계약으로 장현석 선수가 다저스에 진출을 했죠. 근데 이 금액이 다저스가 쉽게 말해서 인터내셔널 슬롯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이 금액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현석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다른 유망주들을 내주면서 트레이드 그 슬롯을 확보를 해서 장현석 선수를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현일 선수도 지금 다저스 마이너리그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은 그 타향살이에서 온 어떤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선수가 좀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네네. 류현진 선수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학폭 논란으로 국내 배구 리그에서 퇴출당했던 사실상 퇴출당한 이다영, 이재영. 네네. 선수의 뒤늦은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이다영 선수가 이제 최근에 프랑스 리그로 이적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그 학교 폭력 현장에 이재영 선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영 선수를 가지고 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영 선수도 최근에 그 배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훈련 때 이다영 선수의 토스가 조금 좋지 않아도 바로 욕을 하고 어떤 선수가 욕을 했다. 그리고 막 굉장히 험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발언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어제 김연경 선수의 소속사가 이제 최근에 악의적으로 보도자료나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 선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일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다영 선수는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이재영 선수는 앞으로 배구계를 떠날 생각을 하면서까지 좀 작정을 한 그런 발언인 것 같았거든요. 네. 과연 이 진실 공방이 어디까지 갈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의 식빵 발언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뭐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발언은 실제로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수영에서는 간판 선수죠.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입니다. 네. 뺑소니 의심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어느 또 어떤 일입니까? 철렁했어요. 저는 뭐 혹시나 음주운전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당시 이제 14일 날 있었는데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는 도중에 80대 노인을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이제 치고 조치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 조사까지 하고 합의까지 하고 병원비를 지급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황선우 선수가 최근에 면허를 딴 겁니다. 이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야가 좁은 거죠. 근데 살짝 이제 쳤는데 살짝인지 세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밤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분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황선우 선수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못한 거죠. 음주운전은 아닌 거죠? 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그러니까 황선우 선수는 아마도 이 친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경찰 조사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부주의에 대해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도주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사과도 했고 합의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선수들이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하니까요. 방금 전에 정연호 PD 말씀대로 그런 일이 또 실제로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바로 스포츠 관련 뉴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연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말도 보고 싶으시다고요? 주말에는 저 말고 또 정관영 진행자가 있으십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